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구었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2024년 7월 최근 경제 동향에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수출 호조세에 뇌수 회복 지점까지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과 수출은 경기 회복 국면을 이끌었고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9.1% 늘어난 3,348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물가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시급 만원 시대를 맞게 됐는데요. 월급 기준으로 보면 209만 6,270원입니다.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에 1.5%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낮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만원대를 기록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12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총 44,355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배 늘어난 물량으로 수도권에선 31,172가구가, 지방은 총 14,18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일정이 연기됐던 단지들이 대거 분양에 나서면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7월 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난 것이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고 미달 단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주거 상향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946호의 반지하 주택을 멸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소멸 정책에 적극 발맞춰서 취약계층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 인구 중 42억 명이 투표를 하는 이 슈퍼 선거의 해자, 세계적으로 정치가 경제를 뒤흔드는 일명 폴리코노미의 해로 불리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 11월에 다시 집권한다면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 것이라는 전망 나오면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한때 달러와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었죠. 유럽도 예외가 아닙니다. 선거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들썩들썩되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먼저 나토 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으로 올해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폴리코노미의 영향력,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습니다.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실패를 넘어 더 큰 고통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과 그 너머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나토와 인태 지역의 파트너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의 결과 정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하면서 나왔던
연쇄 정상회담 등의 성과를 집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종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토 정상회의 이제 끝났고요. 공동 성명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북한, 러시아에 대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좀 불거졌었거든요. 이번에 나오게 됐던 공동 성명의 내용 한번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가 볼까요? 예, 그 워싱턴 그 정상회의에서 나온 공동 성명, 그래서 워싱턴 나토 정상 공동 성명이라고 이제 명칭이 주어졌는데요. 모두의 그 화면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번에 주로 다룬 의제는 우크라이나 지원, 그다음에 나토의 억지력과 방위책, 그리고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 부분이 이제 공동성명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나토 회원국들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문화를 했고, 이와 더불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이제 나토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가 결합되는, 이제 그 연계되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을 네. 하고, 이제 인도태평양 회원 국가와 나토가 어떠한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물을 이제 공동 성명에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잘 보시면 지금 북한, 러시아라는 키워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거든요. 또 이란도 잠깐 나오기도 했지만은 또 IP4, 뭐 우리 인도태평양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올해 나토 정상회의적으로 좀 보면 마치 이게 유럽 회의인데 이쪽 라인을 아시아 쪽, 아태 쪽으로도 많이 좀 집중이 돼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그런 결과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가장 큰 현안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토라는 것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의 군사 동맹이고 안보 협의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대륙이 직면한 안보 현안에 대해서 다루는 그러한 안보 협의체이기 때문에 현재 유럽 대륙을 강타한 가장 위협적인 안보 현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 이것이 유럽,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양자 전쟁이 아니라 이것이 러시아가 어떤 미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뒤에는 미국과 나토 서방 국가들이 있고요. 러시아 뒤에는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유럽을 뛰어넘어 가지고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전쟁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토 정상회의에서 네. 어떤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외에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IP4라고 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안보 현안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IP4도 많이 언급이 됐고요. 왜 또 윤석열 대통령이 3회 연속 이렇게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게 됐는지도 알게 됐을 정도로 올해 회의의 좀 의제들을 보면 우리와도 굉장히 밀접한 것들이 이제 다뤄졌는데, 다만 좀 보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 북한도 언급이 됐지만 중국도 러시아의 조력자다 완전히 이제 규정을 하면서 상당히 좀 결정적인 조력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자, 나토가 이렇게 중국 때리기에 가게 되면 미국, 나토 이제 모두가 다 포화를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국으로 좀 몰아세우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진영 간의 대립으로 이제 확전이 될 것 같아서 많은 우려가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뜻을 같이 하는 자유진영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들을 결집해서 중국을 이제 견제하는데 올인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뒤에 나토라든지 한국이나 일본, 호주 같은 어떤 자유 진영의 국가들이 함께 있는 거고요. 이제 중국 뒤에는 이제 권위주의 세력들이죠. 네. 러시아나 북한, 이란, 파키스탄 이런 국가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진영 간의 대립이 이제 고조가 되는 거고, 네.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그러한 진영 대립의 어떤 중요한 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자유 진영과 권위 진영이 나누어져서 네. 자유 진영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고 이제 권위주의 진영은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뒤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있다. 중국이 대단히 결정적인 조력자로서 첨단 기술이라든지 부품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기 때문에 러시아가 장기전에 가고 있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게
이제 명식으로 비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토와 중국과의 관계가 보다 더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러시아나 북한과 같은 조력자들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맞서려고 할 거기 때문에 한동안 그러한 진영 대립은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경제제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데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내용을 좀 보면 유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EU도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제재에 동참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온도차는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그 선봉에 서서 중국 대륙에 열을 올리고 나오고, 있지만 네. 아무래도 독일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이 가진 대중국 관계는 약간 좀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이 그 경제 의존도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네.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시아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그 대량생 과잉 생산으로 인한 자국 그렇죠. 기업들의 피해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이제 아시아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유럽 국가들도 이제 중국의 팽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고심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틀에서 본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더불어서 유럽 국가들도 유럽도. 이제 중국 때리기에 보다 더 본격적으로 나설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결정적인 조력자다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렇다면 조력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또 제재 이런 가능성도 함께 키웠던 내용 중 하나가 있고요. 핵심적으로 우리가 많이 궁금했던 것이 이번에 이제 결과 회의에 나왔을 때 400억 유로, 우리 원화로 60조 원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이 나토 이 관련한 국가들은 이거를 오케이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가장 나토 정상회의 때마다 나오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이슈도 궁금한데 이 두 가지 내용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하나는 성공했고 하나는 보류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죠. 예. 첫 번째 전자인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부분. 한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400억 유로를 그 매년 지원하는 부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원국들이 그 합의에 이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번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어떤 그 나토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줄였을 때 네. 얼마만큼 나토 회원국들이 열의를 가지고 지원을 해줄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400억 유로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예.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바랬던 후자의 경우 예. 이제 그 나토 가입에 가입.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보류를 했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의 어떤 불만이 커지니까 그거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건 불가역적인 그런 길에 들어섰다. 네. 그래서 그 시기가 되고 조건이 맞으면 이제 그러면 나토의 가입을 승인할 거다.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달래긴 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나토 가입을 시켜준다면 러시아의 어떤 그러한 그 보복이라든지 불만이 팽창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현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면 이 나토는 상호 방위 조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 군사 개입을 하는 회원국이 침략을 하면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는 회원국들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딜레마가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꺼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승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토 가입,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불가역적인 일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로드맵이 있는데 하긴 할 거니까 되돌아갈 수는 없는데 이걸 뭐 천천히 가입을 시킨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답답할 텐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60조 지원 말이에요. 400억 유로도 만에 하나 유럽 쪽도 지금 정치권이 흔들리잖아요. 그쪽도 뭐 극우가 집권을 한다던가 여기도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든가 하면 그 400억 유로 지원도 진짜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결과적으로는.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현재 그 프랑스에서의 어떤 선거 결과를 보면 예. 아무래도 이제 극우 세력이 이제 그 약진을 하고 현재의 그 프랑스 정권이 어떤 그 2위로 예. 현재 의회 선거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의 영향력이 어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굉장히 줄어들고 뉴스도 별로 안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 머무르시다가 조용하게 예. 이제
귀국하신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프랑스라고 한다면 나토에서 군사적이나 안보 이런 부분, 재정 지원에서 굉장히 주력 국가들 중에 하나인데 네. 국내 정치적 요인 때문에 그러한 목소리가 굉장히 쑥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즉각적으로 보여줬거든요. 예. 그렇다면 가장 큰 기여국 공여국이라고 할 수는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변한다면 이렇다면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예. 의지라든지 그런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겁니다. 예. 만약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 나토 회원국들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런 그 불안감이 증폭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정말 많은 연쇄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 결과적으로는 한미, 한일 정상회의도 이루어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다룰 텐데 뒤에서 그 앞서서 지금 체코 원전 17일입니다. 7월 17일 날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한수원 컨소시엄 있고 프랑스 국영회사랑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체코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국가들과 지금 세일즈 외교 쪽으로 초점을 맞췄거든요. 방산, 원전, 굉장히 이 내용도 한번 총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 회의는 다자 회의예요. 네. 그래서 IP4 그 회원국으로 그 국가로서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이제 나토와 IP4 어떤 정상들 간의 다자 회의를 하는데 그 이외에 이제 그 계기에 이제 양자 회담을 네. 10여 국가와 함께 한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코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스웨덴, 핀란드 예. 이런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양자회담이니까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양국, 한국과 체코, 한국과 독일, 한국과 핀란드, 한국과 스웨덴 네덜란드 같이 양자 간에 갖고 있는 예.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코는 이제 원전 수주를 놓고 우리 기업의 우리 국가의 어떤 그 원전을 갖다가 이제 그 건설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 거고 이제 네덜란드는 반도체 있잖아요. 예, 있지 않습니까? ASML. 예. 그리고 이제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그 어떤 방위 산업 방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세일즈 외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이 다자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어떤 경계를 높이고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경제적 실익도 얻는 그러한 어떤 세일즈 외교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체코와는 방산이고요. 앞서 이제 한국, 폴란드 이야기도 나왔지만 폴란드도 또 원전 수주를 또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토 정상 관련한 특히 체코 정상과의 회의에서는 원전 수주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체코를 뚫게 되면 그 다음에 폴란드, 튀르키예 쫙쫙 뚫릴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체코 물론 이제 17일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결과는 나오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 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의가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방산 원자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앞에 나서 가지고 이제 그 신뢰를 주고 뭔가 약속을 해 가지고 이끌어내는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산업군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원전 사업의 우수성과 어떤 가격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서 체코 대통령에게 이제 우리 기업 선택해 달라 이런 네. 요청을 드리는 거고 예.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체코와 다양한 부분에서 방산이라든지 여타 첨단 기술 부분에서도 체코도 원할 거 아닙니까? 원하죠.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또 조용히 이제 요청을 해서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두 정상께서 논의를 해가지고 이제 물꼬를 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럽 국가들이 현재 에너지 안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오는 천연가스라든지 에너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에너지 공급선인데 이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굉장히 흔들리는 즉 에너지의 어떤 안정적인 공급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청정 에너지라고 불리고 있는 원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 담보가 돼야 되고 가격 경쟁성
도 담보가 되는데 그 대안이 소형 원자로고 소형 원자로 건설 기술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에서 넘버원이 세계 넘버원이 네. 한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체코에서 4기 원전 그런 선정 결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가지고 그렇죠. 예, 네. 우리의 어떤 그 경제 이익에도 많은 그 보탬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께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체코를 따내면 유럽 쪽 시장이 활짝 열립니다. 그동안에 이제 유럽 쪽은 프랑스 전력공사고 이거 EDF가 다 이걸 가져갔었는데 이걸 우리에게도 이제 기회가 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부디 진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함께 또 소망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한일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일 정상회의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양자 회담 회의를 가졌었고요. 북러의 밀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양국 정상께서 모이셨을 때는 아무래도 그 지역의 현안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갖고 계신 입장을 다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에 만나셨기 때문에 한 35분 정도 만나셨다고 알려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제를 다루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러 어떤 그 군사적 그 협력이 증대되는 것에 따른 위협을 어떻게 양국이 대응할 것이냐. 특히 윤 대통령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일 협력이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어떤 다각도로 어떤 격의 없이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도 화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양국 정상이 만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경제 협력이라든지 서로 간의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적 교류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 그러한 모멘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이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갖게 됐고요. 이번에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공동 성명도 채택이 됐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게 미국의 핵 자산을 북한의 대응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문서화했다. 근데 당연히 미국의 핵 자산이 만약에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었나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이번에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핵 관련한 이야기도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 회의가 열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의구심이 있었는데 네. 바쁜데도 불구하고 두 정상이 시간을 내 가지고 어떤 만나셨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 만나게 된 배경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양국이 그 직면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 진전을 거둘 게 필요하다. 그래서 만나신 거고요. 그 중심 의제가 바로 말씀해 주신 그 핵 부분입니다. 네. 즉 작년에 그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가지고 NCG라는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게 발족을 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양국이 협력을 해서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예. 이러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핵이 우리의 어떤 북한의 위협에 있을 때는 미국이 핵을 갖다가 써서 우리를 지켜준다. 그게 확장 억제력인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독점적인 어떤 그런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핵 버튼을 누르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한 그 미국의 핵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또 사용을 할 때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미군이 단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독자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NCG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국군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정보 공유, 기획, 실행 이 단계까지 모두 한국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과정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전력과 한국이 갖고 있는 최첨단 재래식 전력이 함께 해가지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공동으로 미국의 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명문화한 겁니다. 이게 명문화한 게 왜 중요한 거냐면 네. 명문화한다면 나중에 미국이나 한국의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명문화된 그러한 문서가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라든지 어떤 여타적인 정치적 어떤 변동 상황이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어떤 대북 확장 억제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내용까지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끝으로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퍼블릭 포럼에 참가를 해서 단독 연사로 나가서 연설을 했었습니다. 이때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시고 끝으로 이번에 전반적인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 총평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나토 퍼블릭 포럼에서 네. 인도 태평양 세션에 단독 연사로 윤 대통령께서 이제 그 참석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인도 태평양 지역이 그 직면하고 있는 안보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그 안보 현안 그리고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이제 그 위기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해서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력 제고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러시아가 책임 있는 유엔 상임 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제 안보 현안이라는 것이 아시아 인도태평양, 유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는 그러한 글로벌한 안보 현안, 안보 위협이 상존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뜻을 같이 하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 안보를 든든히 하고 어떤 지역 영내 안보를 상황 안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어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어떤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는 폴리코노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경제를 뒤흔드는 현상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텐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올해는 그야말로 폴리코노미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큰 이슈 11월에 있죠. 미국 대선 대통령 선거를 남겨놓고는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폴리코노미의 폭풍우가 그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연원호 대외경제연구원 경제안보팀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연원호 위원님, 연원호 박사님, 폴리코노미 실제로 느낌은 좀 옵니다. 그렇죠? 폴리틱스와 이코노미의 합쳐진 정치와 경제 원래 둘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코노미라고 해서 이 정치가 경제를 뒤흔든다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여기 전반적인 개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네. 올해 과연 어느 정도로 뭐 선거라든가 정권 바뀜이 있는지도 함께 좀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 폴리이코노미라는 단어 자체는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만 어떻게 보면 유독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요. 1980년에 우리가 아는 모노폴리, 부루마블 이 게임의 정치적인 요소를 이렇게 결합시킨 뉴질랜드에서 게임이 있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단어를 널리 사용하게 된 계기는 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 2017년 대선 전망을 하면서 이 폴리이코노미라는 단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선에서 이런
선거 공약이 선심성 선거 공약이 난무할 수 있다. 이런 약간 우려 차원에서 이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선거가 경제를 좀 좌우한다. 정치가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차원에서 이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올해 이제 세계 각국에서 선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치러진 선거로만 봤을 때도 사실은 이런 정치가 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경제 상황이 선거 결과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양방향의 어떤 개념이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의 상호 관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용하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국에서 이런 선심성 공약도 난무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굉장히 큰 이 경제 어떻게 보면 화두가 있죠. 이 키워드가 화두가 있습니다.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집권당에 대한 불만을 이 표심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폴리코노미의 끝판왕은 11월 5일 날 있게 되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이기도 하고요. 저희 경제인사이트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이 트럼프노믹스 많이 분석을 하고 여러분께도 좀 알려드렸는데 역시 지금 워낙 또 지지율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집권 이후에 세계 경제, 한국 경제,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우려들이 현재로 좀 큰 것 같아요.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이게 정말로 뒤흔들 정도의 그런 재료인가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해봅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TV 대선 토론회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대내 정책과 이제 대외 정책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대내적인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이제 감세, 규제 완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경제를 부양하겠다,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니까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에 더 관심이 많고, 또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이 중요하고 보조금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시에 감세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지 이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그 TV 대선 토론회 이후에 트럼프 대선 그 당선 가능성이 커지니까 오히려 그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았죠. 치솟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들어오면 결국엔 이 재정 부담을 위해서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어서 이런 어떤 그 전망이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또 경제계, 뭐 산업계에서는 트럼프 후보는 지구 온난화는 거짓이다. 석유를 한번 더 쓰겠다. 석유 시대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거대한 흐름을 트럼프라는 한 인물이 뭐 막을 수 있을까? 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금융시장은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규제 완화로. 또 중국 때리기에도 나서는 게 물론 이제 인플레도 일으킬 수가 있겠지만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또 나름 중국을 이렇게 커버해 주는 게 좋은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양쪽의 측면을 좀 공존하고 그런 상태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상당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보조금 정책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전략 산업을 육성을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은 아까 드리지 않았지만은 그 트럼프 이 경제 정책의 또 하나의 축, 그러니까 이제 대외 통상 이슈에 있어서는 이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이 무역 불균형, 본인들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세 정책을 우리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점, 뭐 어려운 점이 함께 공존할 것 같은데 우리는 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물론 지금
아예 대권 후보 민주당에서 교체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만 플랜 A, 플랜 B, 우린 또 우리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결과를 이렇게 예단하기보다는 네. 모든 시나리오를 좀 설정을 해서 그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마련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좀 사전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보면 트럼프가 재집권할 때는 은행, 보험주, 에너지 쪽은 또 좋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 쪽은 힘들 수도 있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산업별로 좀 명암이 엇갈릴까요? 거기에 대한 우리도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이 특징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 변화가 사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좀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 신재생 관련된 이런 정책들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라고 트럼프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예. 바이든 정부가 너무 기후 변화를 집중하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제 규제라든지 또는 이런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한 방법들이 있는데 오히려 비용을 이제 지불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석유 있습니다. 석탄을 쓰면 되는데 네, 왜 맞습니다. 태양광 풍력 쓰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이제 힘이 빠지고 어떻게 보면 IRA 같은 법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의 어떤 시행을 좀 네. 행정적으로 지연시키는 또는 이제 보조금의 규모를 줄이는 뭐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이라든지 네. 아니면 일반적인 이 또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예. 1기에 우리가 봤던 것들을 대부분 2기에도 다시 재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산업 측면에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국에서는 일단은 바이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의 당선도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트럼프의 재집권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 두 가지 안을 모두 좀 갖고선 그렇죠? 이제 11월 대선까지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유럽 쪽으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 폴리코노미란 말 실은 유럽에 더 지금 들어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의 득세다. 여러분도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지금은 좀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달라졌지만 6월은 극우 정당행들이 유럽 쪽에서 워낙 득세를 하니까 유로화도 약세도 되고 금융시장도 긴장을 하고 좀 그랬었는데 유럽의 극우 왜 이 유럽 쪽은 극우 정당들이 지금 힘을 얻고 있는지 힘을 얻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이제 표와 지지를 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상황도 함께 좀 같이 설명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 6월 초에 이제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네. 상당히 이제 극우 정당들이 약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세는 이제 중도가 잡고 있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극우 정당들이 굉장히 약진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멜로니가 이끄는 극우 정당이 이제 그 유럽 의회 1위가 됐고요. 예. 네, 프랑스도 르펜이 이끄는 극우 정당이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네. 이 당이 이제 극우 정당인데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약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을 조금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극우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막대한 재정 지출입니다. 예. 근데 그 재정 지출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다시 한번 이제 국채 발행 예. 이슈 또 금리가 올라가는 이슈 그러면 빚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나는 이슈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극우 정당의 이런 약진이 경제의 위기로 올 수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의회 선거에서 이제 자신의 당이 이제 지고 네. 굉장히 크게 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는 약간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러니까 의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결과, 이 투표 결과가 오히려 이 극우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국내 의회를 장악하는 결과로 나타날까봐 예.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우려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가 굉장히 주식시장도 예. 크게 떨어지고 위기가 왔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좌파 연합이 다시 이제 1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유럽 전 지역의 이런 극우 정당의 약진은 이런 막대한 재정 지출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네. 우리 연 박사님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좌파, 우파, 우파, 좌파가 있을 때는 오히려 우파는 좀 뭐 시장 친화적으로 자율 경쟁을 추진하고 뭐 좌파 쪽에서는 이제 세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배하고 뭐 이렇게 많이 공공 지출을 늘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유럽 쪽은 유럽 쪽 극우들이 주장하는 게 오히려 이게 엇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거와 좀 많이 다르죠. 이걸 좀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유럽의 극우의 주장은 뭔가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정치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좌파 우파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기 쉽지는 않지만 뭐 통용되는 네. 그 상식 예선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우파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네. 시장을 우선시하고 예. 이제 좌파는 오히려 이제 정부의 개입을 극대화하는 지출을 늘리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폴리코노미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사례를 빗대어 보면 2017년에 대선이 있었을 당시 새누리당은 복지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성장론이라는 성장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표를 위해서 전통적인 경계가 그렇습니다. 없네요. 경계를 무너뜨리고 예. 철학을 유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표를 위한 퍼퓰리즘적인 어떤 정책을 낸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만 전통적인 그런 구도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프랑스 얘기를 그래서 해보니까 제가 왜 이런 의미를 들었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안 그래도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극우 정당은 돈 더 풀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7월 위기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7, 8월은 프랑스 파리올림픽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프랑스 상황이 어때요?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거의 지금 프랑스 이야기는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네, 일단은 위기 자체는 좀 넘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마크롱이 의회 해산을 하고 국내 선거 결과가 일단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위기는 지나갔는데 문제는 이제 그 2011, 12년에 유럽 부채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유럽 국가들이 그 당시에 이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네. 그다음에 그리스 네. 이런 국가들 이제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했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20년에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오면서 오히려 이 유럽 국가들이 부채가 더 늘어났습니다. 재정 지출이 크게 늘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극우 정당들이 다시 한번 이 막대한 재정 지출하겠다. 해라. 예. 국가 채무를 더 늘리겠다. 예. 게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태에서는 금리 수준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기설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기까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이 올림픽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복합되면서 나오고 있는 거겠죠.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의회에서는 정말 뺏겼습니다. 마크롱 당이.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찾아오면서 조금은 좀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프랑스의 폴리코노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 쪽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보다도 또 최저치를 계속 가게 되면서 자민당의 입지도 축소되고 있다. 일본 쪽도 지금 상당히 주식시장은 버블 경제 때를 향해 치닫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일본의 폴리코노미 상황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도 결국에는 이제 경제 상황이 네. 키 이슈인 것 같고요. 그 일본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민생 안정에 지금 키시다 정부가 좀 실패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저렇게 좋지만, 네. 네, 그렇지만은 엔저가 너무 심해서. 심각해서 오히려 이제 실질 임금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소비자들 측면에서는 네. 그런 어떤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키시다 정부가 굉장히 인기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올해 이제 9월에 있을 그 총재선 그때 이제 누가 총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본 내부에서는 뭐 입헌 민주당 야당이 뭐 만약에 의회를 해산하면은 뭐 굉장히 이제 득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마저도 나오고 있는데 이 자민당 내 총재선에서는 친한파가 어떻게 보면 다시 예. 네, 포스트 기시다가 네, 예. 뭐 포스트 키시다가 이제 친한파가 될 것이냐. 예. 대표적으로 지금 외무상인 뭐 카미카와라든지 뭐 스가 스가 정도. 전 총리. 예. 뭐 그렇게 되면 우리도 뭐 크게 영향받을 것은 없지만 뭐 다른 주자로는 또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라든지 예. 호이케 도쿄 도지사 같은 분들도 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이 만약에 총재가 된다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서 예. 누가 이 총리가 될지 이것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일본 경제가 활력을 찾는다, 뭐 관광객도 오면서 좋아라 하는데 정작 진짜 일본 국민은 엔저 때문에 정말 살아가기도 좀 힘든 뭐 그런 상황이어서 기시다 총리의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 9월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선거. 네, 맞습니다. 네. 9월 선거 때 또 어떻게 바뀔지 여기에 나오게 될 인물이 또 우리 한국 경제와의 네. 연관이 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코노미의 한 해, 뭐 끝판왕은 11월 미 대선이 기다리고는 있지만 이렇게 정치 이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누가 어떻게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기도 참 힘든데 한국 경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지금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플러스 역시나 우리의 자체적인 힘을 길러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미래 먹거리라든지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네. 또 미중 전략 경쟁이 첨예해야 되는 가운데 우리가 미국, 중국 사이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면 우리 자신의 역량을 이제 확보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이 미중 전략 경쟁 또 11월에 누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은 네. 우리의 역량을 일단 확보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양쪽을 다 예측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왜 폴리코노미가 참 리스크가 크냐면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럽 쪽도 다시 뭐 극우가 득세를 할지, 기존이 잡을지, 일본도 기시다 총리 다음은 어떻게 될지, 미국도 공화당일지 민주당일지 참 이런 가운데 우리 연호 박사께서는 또 우리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놓고 A 플랜, B 플랜을 놓고 세세하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호노 대외경제연구원 경제안보팀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었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 170원 오른 건데요. 사상 처음 자 이제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하면서 3.5% 금리 무려 1년 7개월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조금씩이 아닙니다. 거의 확실하게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이 두 가지 이슈를 다뤄봅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맞아서 우리 경제,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고요. 또 하나의 이슈는 한국은행 금통위 결과, 미국 금리, 또 우리나라의 금리에 대한 금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